때 사실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약간 제가 지금 좀 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동대구역에서 여기 오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좌회전 차선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차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차가 한 20m 정도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다행인 건 근데 그래도 대구에서 보니까 가드레일이 중앙선 가드레일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넘어가질 않고 그냥 쭉 끌려가기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래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돼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직장 경력을 보면 대부분 기자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쪽, 미디어 산업 쪽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사 이런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이 그 과학 강의를 하지? 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종종 듣습니다. 미디어 쪽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뭐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문과 계열입니다. 95% 이상이 문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제 뜬금없이 과학 얘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상당 부분 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질문을 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미디어 쪽 산업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과학적인 배경이 없이는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제 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제 경력을 갖다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올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과학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 과학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를 갖다가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 쪽하고 증권,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체 이제 ADL 도쿄 오피스에서 컨설턴트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 만들 때 제가 뭐 자금 모집하는 거, 주주 모집,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거를 갖다 하면서 조선일보에 있다가 TV조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지금 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은 주로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갖다 쭉 한 10권 정도 썼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미디어의 진화가 경제 지도를 바꾼다는 책이고요. 저거는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미디어 산업이 경제 이펙트를 갖다가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야마우치 히로시 퓨전이라는 건 저기 그 일본의 닌텐도라고 해가지고 게임기 만드는 회사의 그 창업주입니다.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분이 이제 그 야마우치 히로시에 대한 일대기를 갖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약간 위인전 비슷한 얘기인데 저건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의 비밀은 저거는 이제 출판이 되지는 않고 그 전자책으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어떤 사회가 바뀌거나 그러면 물성이 바뀐다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성분이 바뀌는데 보통 사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많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 통계하고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하는 17%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정치적인 뭐 이슈들을 갖다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17%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 A라는 데가 있고 정당 B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정당 A가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7% 미치잖아요. 그 정당 B는. 그러면 정당 B는 이건 평생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변형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보통 물리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고 화학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17%가 넘어가는 그 분기점을 딱 돌파하면은 그러니까 17%를 돌파했을 때 어떤 그 현상이 생기는지를 갖다가 정리한 책이 통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17%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오너 DNA라는 책은 제가 한 50명 정도 우리나라의 그 돈 많은 오너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오너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한 책입니다. 저게 이제 그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2위까지 갔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1등서부터 10등까지 자살했을 때 그 책이 완전히 그 베스트셀러 목록이 다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디어 기업의 가치평가법이라고 하는 책은 저건 완전히 이제 전문서적으로 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방송사, 신문사, 그다음에 인터넷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돈으로 해가지고 환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쓴 책이고 주로 그래가지고 그 쓴 책들이 이제 그 미디어 관련된 책하고 경제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과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석사 과정은 주로 제가 이제 신문 방송학, 경영학 뭐 이런 쪽, 경제학 이런 쪽을 쭉 전공을 했고요. 사회과학 전공을 했고 박사 과정을 갖다가 제가 마치진 못했는데 그 박사 과정에서 주로 정보통신공학을 갖다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공학을 갖다가 미디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공학을 갖다 공부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공학을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과학 쪽 그 스터디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부업으로 한동안 옛날에 그 토익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혹시 그 곽영일 씨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곽영일 씨하고 저하고 한 20년 전에 부업으로 해가지고 토익 강사를 갖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 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이 정보통신공학, 전파,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근본적인 그 학문,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서 들여다보고 뭐 자료도 찾다 보니까 이제 과학 쪽, 수학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연구를 하고 자료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뭐 지금은 이제 과학하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갖다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봐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분류했을 때는 한 6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발명이 되고 그 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그 발달이 되죠. 신문이 대표적이고 신문이 한 400년 정도 지배적인 미디어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이 이제 지배적인 미디어가 됩니다.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영상, 소리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기의 의사, 생각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관점이 다른 건데 이 신문하고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매스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PD고 모든 사람들이 기자인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변혁을 갖다가 가지고 온 그런 게 이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예측을 하고 부분적인 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오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맛을 갖다가 느끼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감 미디어 형태의 연구들이 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되면 이런 오감 커뮤니케이션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연구 성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는 게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였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당황해가지고 전혀 한 마디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장처럼 돼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암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시로 형태로 하든 노래 형태로 하든 해가지고 다 기술로 해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여기 가운데 그림이 뭐냐 하면은 오페라의 베르디가 쓴 오페라인데 일트로바토레가 뭐냐면은 트로바토레라는 게 음유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중세 음유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시하고 사랑에 빠지고 가족 간의 불화 근데 이제 이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항상 이게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소도 제한적이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엄청나게 큰 거죠.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이 언제부터 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쭉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진화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사람의 이제 고릴라, 침팬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저거는 아주 잘못된 그림이에요.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폐기된 그림인데 아직도 저걸 갖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진화했다라고 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침팬지하고 그 다음에 보노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99% 가까이 비슷합니다. 흡사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고릴라도 현재에 있는 침팬지도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사람의 공통의 조상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이게 공통의 조상에서 쭉 하다가 이게 한 가지는 침팬지로 갈라진 거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이게 이렇게 사람으로 해가지고 진화가 된 게 아니고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진화의 길을 갖다가 걸어온 겁니다. 저거는 아주 사람 중심적인 생각인 거기 때문에 저건 아주 지금 이제 학계에서 폐기된 그런 그림인데 아직도 보면은 그리고 사실 사람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저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한 3만 년 전에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만 5천 년 전까지 지금 저희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산 걸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종들이 네안데르탈 종도 살았고 사람 종도 지금 호모 사피엔스 종도 살았던 걸로 고고학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가 사람보다 좀 덩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건장하고 실제로 저희들 현생 인류들이 한 1300cc 정도 이게 뇌 용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한 1500cc 정도 뇌에 용적이 됩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 도구도 쓰고 불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종족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흡사한데 이 가장 큰 차이가 목의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통이 있고 여기가 입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성대가 보통 사람들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안데르탈인은 이쯤 있었습니다. 이게 성대가.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이 경쟁 관계에서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을 갖다가 멸종을 시킬 수가 있었다.
라는 게 그 지금 뭐 고고학계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소리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목 깊은 소리,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뭐 우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목 안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내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났다라는 게 지금 그 뭐 고고학계 추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게 소리를 갖다가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그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의 언어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는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갖다가 훨씬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네안데르탈인도 저쪽에 산 너머에는 뭐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라. 이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한 7만 년 전서부터 그런 능력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쓴 책에 사피엔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사자머리에 사람 몸을 한. 근데 저렇게 상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집단들이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자머리에 사람 몸을 한 이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믿게 되고, 저쪽 마을에 있는 사람도 그 사자머리에 사람 몸을 한 이게 그룹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침팬지하고 보노보가 머리가 좋긴 좋은데 이 침팬지하고 뭐가 아무리 조직이 크다 그래도 한 150마리 정도밖에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자체가. 근데 사람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침팬지하고 뭐 이런 거는 한 40마리, 50마리가 이제 마을을 그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 200, 300.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비슷하게 40명, 뭐 50명 요 정도밖에 이게 그룹을 갖다가 형성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40명.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싸우면은 1대1로 싸우거나 10으로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100명, 200명, 300명으로 해가지고 그룹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40명 있는 네안데르탈인 죽이는 거는 상당히 손쉬운 일이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1만 5천 년 전에 이 사람 종족 간에,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종족들 간의 싸움이 다 정리가 되면서 한 1만 5천 년 전에 이제 그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다라는 게 그 고고학계의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언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컸다라는 게 그 과학적인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수천 년을 갖다가 이제 그 말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가 1500년대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15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신문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만들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오는데, 그 엘리트들, 그 다음에 그 계층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층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신문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그 자산을 갖다가 써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을 갖다가 인쇄하고 종이를 구매를 하고 인쇄를 하고 그걸 배달을 하려면은 상당 부분 이제 나름대로 근대적인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문하고 근세하고는 사실 이게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부르주아 계층들도 신문을 보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공화정으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700년대, 1600년대, 뭐 1800년대 혁명을 갖다 얘기할 때는 신문 뭐 찍는 장면들, 신문을 갖다 돌리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페라나 아니면 뭐 뮤지컬 보도 신문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하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을 갖다가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조 시대에 조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신문을 갖다가 1577년에 한 10월 달쯤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 신문을 보면은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인사,
뭐 그 궁궐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한 달 정도 신문을 쭉 발행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그리고 일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쭉 그 다양한 그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정치면 사회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조가 이걸 딱 보고서 누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갖다가 샅샅이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느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다 투옥을 하고 이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정하고 사실 신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하고 사실상 이게 존립하기가 힘들다는 걸 선조대왕도 잘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걸 갖다 신문을 폐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 정보 유통이 될 수 있고 근대화가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수백 년이 지나가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개화라든지 근대화가 상당히 뒤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거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이 생긴 게 한 1800년대, 1880년, 1900년 이때가 돼야지만 다시 근대적인 신문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역사로 봐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만약에 저때 이제 신문이 활성화돼 가지고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한국을 뭐 이걸 준비한다든지 뭐 일본에 파견됐던 관리들 그 사람들 정보만이 아니라 뭐 그 일본에 다녀온 상인들의 정보들을 갖다 다 흡수해 가지고 이걸 갖다 신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쫙 뿌려서 볼 수 있었으면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다른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라디오하고 방송, TV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이 이 미디어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전자기파라든지 전파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게 1850년부터 1900년대 초, 뭐 모르스 부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고원절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급속하게 보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확실히 이제 현장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활자를 갖다가 해서 전달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정확성이나 뭐 정밀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영상을 갖다가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신문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를 갖다가 쿨 미디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처럼 감정에도 호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청각을 갖다가 활용하는 걸 갖다가 핫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이제 감성을 갖다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고 해서 핫 미디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옛날에 이제 한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TV 방송이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게 보니까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이제 TV 방송을 한 나라가 필리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네 번째로 TV 방송을 갖다 아시아권에서 했는데 아마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 그런 순위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필리핀하고 태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다는 느낌이 저도 있거든요.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면 항상 필리핀이나 아니면 태국 가가지고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게 TV 방송사 만드는데도 그렇게 적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보도국
왼쪽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요즘 그 많이 하는 그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국인데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그 퍼스널 미디어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뭐 이미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흑자를 내는 방송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게 잘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갖다가 꽤 벌어서 흑자가 많이 났는데 나머지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이 다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 이런 쪽으로 다 옮겨가가지고 상당히 그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형 송출 시설 이런 걸 갖다가 갖추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게 다 사실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도 그 신문의 시스템을 갖다가 다 갖추려면 수백억, 수천억이 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달망도 갖춰야 되고 인쇄기 한 대에 보통 신문을 찍는 그 윤전기 한 대에 보통 뭐 이게 한 100억, 200억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장비값이 사실상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고 느낀 거,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일어난 걸 갖다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엘리트 중심에서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갖다가 수단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방송사에서 그 지미집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는 이런 그 장비가 있거든요. 그게 한 대에 한 1억 5천씩 합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근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그 코엑스에서 하는 그 유튜버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지미집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짜리가 100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지미집을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방송사 것처럼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웬만한 것들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지미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이동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하여간 거의 한 1,000만 원이면 옛날에 뭐 100억 들여가지고 방송사가 갖췄던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지금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더 이상 이제 그 장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방송사나 그 다음에 신문사가 이 그 헤게모니를 쥐고 권력을 갖다가 미디어 권력을 갖다 휘두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그 담겨진 내용들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 왼쪽 상단은 그 옷을 입으면은 그 제가 전송을 해가지고 제가 받은 느낌, 그 촉감을 갖다가 똑같이 전달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미국의 그 뭐 MIT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 같은 데서 저런 걸 갖다가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거는 뭐냐면은 냄새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끼고 있으면은 뭐 그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타는 장면 같은 게 나오면 여기에 그 불타는 요 냄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장비입니다. 저거는 싱가포르 대학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뭐 한 200가지 냄새를 갖다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그 맛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여기다가 이제 끼워 누르면은 그 혀에서 똑같이 이제 그 뭐 단맛, 쓴맛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다양하게 그 맛을 갖다가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옷하고 어떤 이제 그 특정 장소에 들어가면은 하늘을 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거는 한 3,000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타는데. 근데 실제 하늘을 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번지 점프에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하고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재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맨 오른쪽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쪽 그 테슬라 아시잖아요. 전기차.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머릿속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뭐 물건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한다든지 그걸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데 그 뉴럴링크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뇌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칩을 갖다가 이게 삽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데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하게 하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개발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미국에서 한 30만 명이 자기 이 뉴럴링크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칩을 심어가지고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는데 미래의 미디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올지를 갖다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제 그 인류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학하고 미디어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미디어가 과학을 갖다가 이게 과학이 미디어를 떠받치는데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가 딱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 한 30년 정도 이제 그 미디어 산업에 종사를 했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관련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딱 두 개입니다. 복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송하는 거. 요거만 잘 되면은 어떤 형태의 그 정보도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고 전달. 아까 뭐 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갖다 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장면 이런 걸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하고 전송이 가장 중요한 그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전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과학적인 그 간단한 과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숫자에 대해서 좀 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수의 체계는 우리가 가장 그 흔하게 아는 게 그 자연수죠. 그러니까 가장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수고 가장 뭐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추럴 넘버라고 해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건 사실은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 쓰는 이 수에 대해서만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에 대해서 어떤 수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견이 됐고 이게 용도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에 대해서만 다른 그 설명을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일단은 자연수하고 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 인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0이라는 거에 대해서 0의 개념을 갖다가 정립이 된 게 사실은 17세기, 18세기에 들어와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자리, 1000자리, 만자리 할 때 1 빵빵, 1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릿수를 나타내는 게 0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통장 잔액이 0이다. 라는 것도 그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게 0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작점을 나타내는 이거 3하고 4하고는 그 서양에서도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해를 하지만 17세기까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작점을 나타내는 0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 있고요. 이게 17세기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기준점을 나타내는 0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5세기, 16세기에 들어오면 마이너스라는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음수라고 해가지고 악마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으로서의 0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옛날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나가잖아요. 4. 근데 요게 거꾸로 나간다는 걸 갖다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기준점을 0으로 잡는 것들이 이게 그 17세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그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익 개념들,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000억 손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가 돼서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장사하다가 망하면 그냥 다 빵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이 얼마가 나타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 개념으로서 잡힌 게 사실은 17세기가 돼서야 잡힙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서의 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불과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정립이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해가지고 여기 X, Y 요 좌표 요렇게 만드는 건 언제쯤 생겼을 것 같습니까? 박 관장님, 요게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할 때 요게 우리가 보통 수학할 때 X 좌표, Y 좌표 요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생긴 것 같아요? 요거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뭐 그 유명한 말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X 좌표, Y 좌표, 데카르트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 위로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데카르트 같은 분이 이걸 갖다 그 전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 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철학자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그 수학에도 그 조예가 깊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등, 뭐 사람은 생각하는 갈등이다. 이 파스칼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수학자예요. 그 파스칼이 사실은 이제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계산기의 원형을 갖다가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3 더하기 4 뭐 이렇게 하면 기계가 계산해 주는 걸 갖다가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 아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지나면서부터 이런 개념들이 왕창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배우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배우는데 그거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세기나 16세기 가면은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은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수학 관련돼 가지고 그 진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진법이 뭐냐면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자리 자릿수 1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바뀔 때 어떻게
1부터 몇 가지 셌을 때 이게 그 자릿수가 바뀌는지가 이게 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법은 1, 0 다음에 다시 1, 1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자릿수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뭐 10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 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그게 10진법입니다. 10진법은 이제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그 10진법을 갖다가 썼다라는 것들은 뭐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진법을 갖다가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 자릿수가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12진법들도 있고, 이 12진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손가락 마디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3개씩 있으니까 1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진법을 갖다 그렇게 계산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60진법. 또 지금 저희들이 시계, 그러니까 분, 초 뭐 이런 걸 따질 땐 60진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12진법, 달력들 같은 경우 12진법을 쓰고, 그래서 이 진법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상당히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야 같은 데는 또 20진법을 갖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진법들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 현대의 미디어라든지 과학 이런 걸 갖다가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하고 0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뭐 그 기억이라는 걸 갖다가 하면 1111 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면 이런 코드가 기억이라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게 디지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 0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걸 가지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전기가 쫙 흘러가면은 1이고 전기가 안 흐르면 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10, 10, 10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게 뭐 수억 번 이걸 갖다 10, 10, 10을 갖다 쪼개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입니다. 이것 뭐 아까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이진법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숫자 자릿수가 무지무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다음에 0이 그냥 뭐 몇십 개씩 붙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갖다 1 다음에 0이 이게 10진법 기준입니다. 그래서 1 다음에 이게 어떻게 쭉 늘어나는지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서양의 숫자 보면은 지금 컴퓨터 할 때 테라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1테라, 2테라, 너 얼마짜리야?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1테라에 뭐 15만 원짜리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1테라가 그래서 10에 12승을 갖다가 10에 공이 12개가 쭉 붙어 있는 걸 갖다가 테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은 뭐 아시겠지만 단위수가 공이 3개마다 이제 바뀔 때마다 이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페타라고 하는 것들이 뭐 구글의 큰 데이터 저장소 이런 데는 페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잡지 중에서 페타바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거기서 페타바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이 미래 전망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 이 얼굴에 뭐 헬멧 같은 걸 쓰고 평생 다니면은 그게 저장되는 용량이 페타 단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태어나갔는데 뭐 여기다 그 사람한테 헬멧을 씌워가지고 평생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아마 뭐
200페타, 300페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근데 워낙 이게 지금 저장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사는 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것도 머지않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칩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체로 뭐 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찰나, 탄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아주 큰 수고 이게 짧은 수인데 순식간에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되더라고요. 저게 보통 우리가 하는 원자 크기 정도 됩니다. 근데 순식간이라는 게 여기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가 보통 하는 순식이고 그다음에 탄지는 저거는 손가락 까딱할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찰나 뭐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그 획기적인 좀 일을 갖다가 그 연구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다 쓰는 건 이진법입니다. 디지털 하는 게. 그러니까 0, 1, 전기가 통하면 1이고 전기가 안 통하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삼성하고 그 울산 과기대 쪽에서 개발한 게 삼진법입니다. 삼진법을 하면은 그 데이터 저장 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하고 64개를 갖다가 쭉 늘어놓으면은 그러니까 10, 10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게 비트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칸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1, 0, 1, 0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여기다 2가 들어가는 거 하고는 2가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이것도 자릿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이진법으로 하면. 근데 이거는 2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삼진법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저장 용량하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잠깐 좀 영상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유튜브를 갖다가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삼진법 반도체가 그 개발이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뭐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갖다 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0, 1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인데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뚫을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진정한 혁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진법이 아닌 삼진법을 통해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니스트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첫 시작을 삼성전자가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한 걸음이겠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과적인 사람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반도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끊어주세요. 그 삼진법 반도체라는 거는 그 전류가 통할 때 약간 남는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류가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약간 남는 전류,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확실하게 통할 때 요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는 거는 구분하는 게 간단한데 미세하게 통할 때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0, 1, 2 완전히 통하는 건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통하는 거를 갖다 1 요걸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 집어넣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삼성이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핸드폰에다가 이걸 도입을 하면은 그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1000시간 이상을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게 이 전기를 갖다가 뭐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데 그 대부분 그 전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그냥 그 활용을 하면은 그건 사실상 다 버려지는 전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 활용을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큰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최첨단으로 앞서가는 분야입니다. 이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유니스트도 그렇고 뭐 관련 업체들이 상당 부분 큰 그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넘어가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요거를 갖다가 좀 한번 좀 그 비교를 해볼 텐데,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를 갖다가 사실 아날로그가 좋긴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제가 만약에 돈이 진짜 많다 그러면은 훌륭한 연주가들 집에다가 불러놓고 잠잘 때 누워가지고 연주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듣고 싶어. 집으로 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다시 와. 다시 연주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도 생생하고 진짜 생동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왕이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 보면은 여기 그 피리 같은 거 부는 사람이 하이든인지 핸델인지 그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야 와가지고 한번 불러봐 이러니까 쫙 해서 이제 피리 부는 그런 장면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 궁정화거든요. 저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날로그 대신에 이제 디지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CD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굽냐하면은 여기 그러면 소리가 파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갖다가 한다든지 요거를 갖다가 2에 24 제곱으로 해가지고 뭐 16, 2에 16승으로 해서 요걸 구간을 다 쪼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음악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16비트에 44.1Hz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게 음질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나는 그 소리의 높낮이 다 쪼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4.1은 44,000번을 갖다가 1초를 갖다가 여기를 44,000번을 쪼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에 분의 1에 해당될 요게 소리가 요 16비트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24비트로 가면은 가격이 확 뜁니다. 그래서 뭐 고음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HQ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고음질 CD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확 뛰거든요. 사실 이게 뭐 사람들이 이것까지 정밀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구별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귀가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 느낌상 그런 건데 하여간 돈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오디오 하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차이는 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날로그는 돈이 많이 든다. 좋은 걸 사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생할 때 질이 확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들 비디오 이렇게 VHS 감아가지고 이렇게 자성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 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원본하고 항상 차이가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아날로그를 하면. 그 다음에 이동이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도 뭐 VHS 테이프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 싸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근데 디지털 하게 되면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카피를 할 때도 한 번 카피 하나, 100번 카피 하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노력 뭐 클릭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갖다가 똑같이 카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생하더라도 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하면 뭐 나중에 약간 이제 그 뭐 섹터가 어디 컴퓨터의 섹터가 깨져가지고 이런 거 열화되는 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 질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원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성도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파일로 해가지고 언제 뭐 미국이든 뭐 그 중국이든 그 쉽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 우리가 때 쓰는 미디어를 갖다 만드는 것도 싸졌고 배포하는 것도 싸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미디어, 그 다음에 이 미디어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민주화, 그 다음에 분권 급속하게 진행된 게 사실은 이 디지털화 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나중에 그 아날로그가 원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또 꼭 세상이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인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전자 생각할 때 어떻게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왼쪽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교과서에서도 저렇게 나왔고 근데 실제로 전자가 저런 모양이 아닙니다. 저렇게 궤도를 그리는 거는 전자가 저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건 아니고요. 전자 가운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저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첫 번째 안 궤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물리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쪽으로 그냥 옮겨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저기서 1번 그 안쪽 궤도에서 그 바깥쪽 궤도로 갈 때 아날로그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연속선상에 있어야지 아날로그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 게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 전자고 여기 어떤 이제 그 에너지가 딱 가해지면 여기서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가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보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납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그래요. 예, 순간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뭐 퀀텀 점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퀀텀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의 그 퀀티파이라고 해가지고 양으로 표현한 아톰 뭐 이런 뜻이거든요. 퀀텀이라는 게 양자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이다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툭 뛰는 거예요. 여기서 1.1, 1.2 막 이 사이에 많은 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2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로 그냥 퉁 뛰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그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그 모든 만물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양자 역학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은 그냥 그 전자가 이게 여기서 그냥 여기 구름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퍼져 있다라는 게 지금은 그 물리학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전자 모형들, 그러니까 원자 모형들은 사실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사실 폐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그 진화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부터 이렇게 쫙 됐다는 거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원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저 병원 가면 무슨 저기 방사성 동위원소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런 그림 많이 그려놨잖아요. 근데 저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그러니까 복사, 디지털, 그 다음에 숫자,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꾸러미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달을 갖다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은 파동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그 우리가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물결, 돌을 딱 던지면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그 가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파동이 쭉 생기거든요. 이게 뭐 대표적인 파동이 이제 물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이제 말, 이런 것들도 다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대에 이제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그게 공기를 타고서 이렇게 파동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 그 모든 정보의 전달에 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파동으로 해가지고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력도 파동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파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에 블랙홀이 부딪히면서 중력이 크게 바뀌는 걸 갖다가 검출을 한 사진을 갖다가 지금 맨 오른쪽에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는 그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질을 통해 가지고 그 소리가 쭉 전달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저음인 사람들은 이게 성대가 깁니다. 그러고 성대가 적게 떨리고요. 위로, 그러니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성대가 짧고, 그 다음에 많이 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그 음대 출신 분 계세요? 혹시 음악 하시는 분? 예, 근데 남자 성악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소프라노들이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분들 쫙 이렇게 남자 합창단 딱 가보면은 테너들은 목이 짧고 키가 작습니다. 가보시면 딱 그리고 통통하고 여기 그 키가 1m 90대는 테너가 없습니다. 대체로 테너들은 1m 60에서 70 사이. 그러니까 테너라고 보시면 거의 이렇게 키가 작고 땅땅하고 목도 짧아요, 이분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톤은 그 중간이고, 베이스 가잖아요. 베이스는 보통 키가 1m 85, 90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성대가 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떠는 게 이게 천천히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나게 되는 거고, 이 테너 같이 이제 목 짧고 여기 하는 사람들이 성대가 짧거든요. 여기 사실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그 성대 떨리는 장면을 갖다 제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대가 여기 하얀 게 여기 양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여기 이제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성대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게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베이스는 이렇게 길고 테너는 요게 짧습니다. 그리고 요게 천천히 떨면은 이게 낮은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빨리 떨면은 그 테너처럼 높은 목소리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소리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저희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는 소리를 갖다 개가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리고 박쥐 소리는 뭐 박쥐가 어떤 소리를 갖다 다 듣는다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 눈도 그렇고 사람 귀도 그렇고 사실 안테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특정 주파수 대역, 특정 떨림 대역밖에 못 보고 못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낼 수 있는 소리는 이제 85Hz, 그러니까 1분에 85Hz고, 그 다음에 메뚜기 같은 경우, 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50에서 8000Hz까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개구리 목청 좋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게 사람보다 그 낼 수 있는 음역 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한 1100Hz 정도 가면 아주 고음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 우리 뭐 청각 그 테스트 할 때 보면 한 성인 되면 사실 그 1000Hz 이상 듣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린 애들이나 해가지고 그거보다 고음을 들리는 거지. 그 뭐 여러분들 그 장난 삼아 가지고 애들 텔레비에서 삐 소리 내는데 성인들은 안 들리고 애들만 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 귀에 여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반응을 하는 주파수 대역만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실제로 그게 뒤에서 이게 안테나처럼 이게 접수를 안 해가지고 이게 뇌로 그 정보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까 여기 요 오른쪽에 그 보여드린 그림이 그런 그 과정을, 자 이거는 뭐 그 상식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오케스트라로 가시면은 그 삐 하고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 삐 소리를 갖다 이제 어떤 악기가 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그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저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해가지고 좀 예, 오보에가 소리를 갖다가 삐 해가지고 나음을 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 440Hz 여기가 요 피아노 건반이고요. 이 440Hz의 소리를 갖다가 딱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맞춥니다. 그런 방식이고, 근데 이제 그 440Hz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라음이 통일된 게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쪽에 비발디 그리고 오른쪽에 모차르트인데, 비발디하고 모차르트하고 똑같은 그 440Hz의 음을 썼냐면 그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발디 때는 아마 432Hz를 갖다가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도 그래, 동네마다 유럽도 들어가면은 음이 조금씩 같은 도음인데도 다 다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실 맞춘 게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표준화해서 자, 라음은 440Hz다 라고 해가지고 맞춘 게 극히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태리 가가지고 비발디 그 뭐 사계 듣는 거하고 독일에서 사계 듣는 거하고 묘하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주파수가 미세하게 440인데 442로 올리면은 소리가 쨍하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휘자들은 그걸 갖다가 묘하게 소리가 쨍쨍하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키를 갖다 약간 높입니다. 442로 높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 연주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이 440Hz라는 게 그 이 공개 진동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음악의 사실은 이제 기초가 되는 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오페라 갔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해가지고 그 뭐 예시로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전파는 그 이게 사실 모든 게 지금은 이제 그 전자기파로 그 통신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자기파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갖다가 제 공부 중에 대부분이 이게 전자기파를 갖다 어떻게 통신에 응용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주에서 제일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빛하고 똑같습니다.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빛하고 전자기파는 그 사람의 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가 빛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다 다르면 또 감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아까 공기나 뭐 파도나 이런 건 다 매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질이라는 게 어떤 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공에도 이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세 번째는 그 뭐 상대성 원리에 나오는 건데 시간하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1번, 2번만 쭉 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기파는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파장이 길잖아요.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이 파장이 짧을수록 아까 요게 요렇게 할 때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이리고 근데 전기를 갖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파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0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기를 하면 뭐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0, 0, 1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갖다가 그 전자기파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빛은 이게 파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가는 게 그렇게 해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전자기파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짧게 떨면서 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킬로를 가는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파 우리가 보통 뭐 쓰는 그런 종류 같은 경우는 그 10에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30만 킬로를 가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뭐 TV 쓰는 파,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이제 그 TV파하고 핸드폰에 쓰는 게 마이크로파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옆에 있는 주파수를 쓰는 게 그 TV파입니다. 그리고 TV파 옆에 라디오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서울의 SBS 방송을 갖다가 하면은 그게 라디오를 갖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게 그 SBS 테레비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라디오파하고 TV파하고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갖다 거기 거를 할당을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광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자기파가 있는데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은 이제 파장이 좀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는 좀 깁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옆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눈에 수용체 있잖아요. 빛을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딱 그거만 볼 수가 있어요. 저기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만. 그리고 나머지 전자기파는 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용체가 무지무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 뭐 라디오파도 보고 그 다음에 뭐 X선, 감마선 다 본다 그러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다음에 자외선이고 X선, 감마선. X선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X선 같은 경우 많이 쬐면은 그게 그 여러 가지 그 몸에 데미지도 있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노출이 되면 바로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원자폭탄 터뜨릴 때 나오고 그러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 파장에다가 아까 실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제가 보내면 상대방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받는 거가 사실 안테나고 주파수를 갖다 우리가 맞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 소리를 갖다가 더 크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걸 갖다 공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중국 가수가 그 와인잔을 갖다가 들고서 깨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갖다 내서 와인잔을 깨는 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갖다 똑같은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심하게 그 증폭이 됩니다. 그 파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빡 쏴가지고 그 공진이라는 개념인데 그 전자기파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공진을 통한 수용. 요게 사실은 이제 가장 그 과학적으로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전자기파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네를 갖다가 띄는 것도 다 똑같은 공진의 원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실 그 유리잔 깨는 거 이런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조금 요거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밤하늘이 왜 까맣냐에 대해서 이제 20세기까지도 치고받고 밤하늘이 까만 이유를 갖다 과학자들이 그 전까지 잘 못 밝혀냈었어요. 밤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까맣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놓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동통신을 통한 이제 그 정보의 전달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 핸드폰을 갖다 셀룰라 폰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왜 그렇게 여기가 저렇게 셀을 갖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전파를 갖다 주고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3G, 4G, 5G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게 많을수록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양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2G 시절에는 이런 정도의 이 전파에다가 실어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어 보내면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하면 정보는 많이 보낼 수가 있는데 건물 같은 게 딱 있으면 이게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막혀가지고. 이거는 회절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갈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동통신 안테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1000m, 500m 반경에 하나씩만 세워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이동통신 그 안테나들을 갖다가 이게 5G, 6G 될 때마다 이게 해가지고 점점 이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전기도 훨씬 많이 씁니다. 저렇게 5G 쓸 때, 그러니까 4G 쓸 때보다 한번 뭐 6배, 7배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사실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5G 보면은 여기 보면은 14kbps 이게 다 아까 이 주파수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전파를 갖다가 돈 주고 경매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KT나 SKT 뭐 LG U+가 경매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역을 갖다가 내놓겠다고 하면은 1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돈을 내고 전파 사용권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년, 5년, 뭐 6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 2G, 3G 이럴 때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주파수를 갖다가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돈을 갖다가 해서 국가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경매 이론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전파를 갖다가 어떻게 경매를 해서 최대한 이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빼낼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해가지고 받은 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걸 경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빼낸다라는 거고, 아마 다음번에도 아마 이제 한 5년 뒤 6G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전파 경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나 또 돈을 갖다가 받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5G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5G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3.5GHz를 쓰거든요. 3.5GHz가 뭐냐면
그게 3조 5천억 번을 갖다가 이게 초당 이렇게 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8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5G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한 7배 정도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5G는 사기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또 그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5G는 그 대역이 그 낮은 대역들, 그러니까 주파수 이게 진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대역들을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5G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급하게 과학, 수학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버무려 가지고 이제 그 미디어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뉴럴링크나 이런 형태로 2040년, 50년이면 상당 부분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경험한 걸 갖다가 내가 그냥 그 뇌에다가 그냥 인식을 심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미디어가 그렇게 바뀌지 않겠냐. 아까 오감 미디어에서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게 최종적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왼쪽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쟤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19세기에 예를 들어서 18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은 쟤들이 신일까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하고 화면을 갖다가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이건 텔레파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18세기의 사람들이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사람들이 과거에 16세기의 사람들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18세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8세기 사람들 해서 21세기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똑같이 우리가 얘들이 클 때 어떤 사회가 될지 부분들은 참 알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텔레파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 꺼낸 다음에 컴퓨터로 저장해가지고 저쪽에 상대방에 보내고, 상대방은 또 그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게 정보를 전달받고 이런 세상이 이제 조만간에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세상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게 완전히 다른 지금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더 발전된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다가 줄지가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족이 2개 내지 3개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어를 갖다가 그냥 다운로드, 매트릭스 영화 아까 잠깐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외국어 능력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그 컴퓨터에서 칩으로 해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5억이다. 근데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 나는 그 칩을 갖다 심으면 영어를 갖다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 부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칩을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쓰는 한국말만 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쓰고 그걸 갖다가 이 기술 문명의 혜택을 갖다가 다 입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못 누리는 사람들하고의 격차가 무지무지하게 커질 거다라는 걱정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이게 수준 차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감히 이게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진짜 뭐 속된 말로 그냥 뭐 아무 사회의 부가가치를 갖다 못 주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소수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게 뭐 그 사회를 갖다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하여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류는 상상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갖다가 기술 진화를 갖다가 이뤄내고 하는 게 인류의 그 가장 뭐 기본적인 특징이고, 아인슈타인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그런 발전이 뭐 인류를 갖다가 끌고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50년 뒤에 뭐 극단적으로는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별하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또 밝고 어둡고 이렇게 막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한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밝은 빛, 어두운 빛, 밝은 빛, 어두운 빛이 쭉 섞여가지고 멀리서 오는 빛하고 뭐 이렇게 섞여서 이게 밤하늘이 지금보다는 14배 정도, 그러니까 수십 배가 밝아져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그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턴은 그 우주가 유한해가지고 이렇게 유한한 우주에 여기에 별들이 쭉 있다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올베르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밤하늘이 지금보다 훨씬 밝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뉴턴이라는 워낙 뛰어난 학자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베르스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계산을 안만 해봐도 이거보다 훨씬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이게 멀어지거든요. 이렇게 빵 터져 빅뱅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우주가 쭉 계속 팽창을 하면서 이 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허블 상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보다 어떤 지점에서는 이게 우주가 더 빨리 팽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게 빛보다 더 빨리 팽창을 하니까 빛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적외선 형태로 해가지고 적색 편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너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근데 하여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도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밤하늘이 훨씬 더 까맣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넓어 이게 커지니까 여기 빛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이 기본적으로 까맣게 되는 거죠. 둘레가.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이것도 100%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설명보다는 훨씬 더 근거가 있는 설명이고, 이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